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과 저항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다페스트 시내 한복판에 목이 잘린 스탈린 동상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목이 잘린 걸 어떻게 했다는 거지? 동상을 그리고 여기 보시다 보면은 뭐라 적어져 있습니까? 영어로? WC 화장실? 예,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당시 헝가리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요즘 말로 보자면은 뭐 사이다 같다라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부다페스트의 대학생들이 헝가리 국회의사당에 집결해서 민주주의와 소련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후 약 2만 명에서 시작된 시위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20만 명까지 늘어나면서 대규모 시위대로 발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시위대들은 스탈린의 동상을 끌어내리고 구멍 뚫린 국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이건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 보시면 망치와 빨간 별이 있잖아요. 그거는 소련을 상징하는 맞아.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돌린다고 해서 이제 상징을 없앤다라는 뜻이 돼버린 거죠. 잘했네, 잘했어. 야, 그러면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소련이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엄청 놀랐죠. 크루셰프는 국민들의 분노, 헝가리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너지를 헝가리 총리로 복귀시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뭐예요 정말. 마차씨 또 그 잘린 거예요? 마차씨는 다시 이제 또 퇴임을 하기 지금 많이 시작합니다. 사는데 지금. 네. 돌아올 수도 있어. 못 돌아와, 이제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마차시. 자, 그래서 총리로 복귀한 너지는 일당제 독재 체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다당제 선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 국민들의 염원인 이것을 요구하는데 바로 소련군은 철수시키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이것은 이제 시대를 달래기 위해서 한 약속인데 이게 시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좀 더 가격한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국 헝가리 혁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크루셰프는 헝가리 혁명을 진압해야 되겠다라는 본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군대 투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 투입해야겠다. 근데 소련군이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진군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시위대들이 앞장서서 막으면서 그런 강한 저항에 실패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결국 소련은 너지와 협상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헝가리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헝가리는 드디어 자유를 되찾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현 씨가 한 말이 구현 씨가 한 말처럼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고요. 예, 소련은 너지의 개혁 정치가 너무 급진적이다. 무엇보다도 걱정했던 건 만약에 헝가리가 이런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밖으로 벗어났을 경우에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당연하죠. 소련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유익 있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군대 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알았을 때는 우리는 왜 군대 안 시그널이죠. 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안 좋은 예. 그리고 군대가 빠진 걸 바라본 너지 입장에서는 좀 더 소련에게 선 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코메콘, 바르샤바 조약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통보를 했군요. 탈퇴했으면 나토에 빨리 가입을 해, 안 죽어요.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날 해야 돼. 안 하고 있으면 죽어. 바로 해야 돼. 그럴 수 있겠네. 그러자 소련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11월 4일) 소련군이 탱크 1000여 대를 비롯해서 12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앞세우고 들어온 것이죠. 탱크 밀고 들어오네.
쐈어. 미쳐. 이게 뭐야? 아, 근데 너무 빈약하잖아.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시위대들은요, 소총으로 저항을 했었지만 결국 소련군의 강력한 무력 합배에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저 시체들이. 아, 자, 이렇듯 10월 23일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약 2주간 혁명이 이어지는데 헝가리 전역에서 3천여 명의 시민이 소련군의 총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야, 이거 한시현 씨, 그 개혁을 시도했던 너지 임례 씨는 어떻게 되나요? 아, 너무 안타깝게도 넛 임레와 정부 그 사람들은 그 소련군에게 체포되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요. 이제 소련군들의 이 보복이 두려워서 헝가리 국민들 한 20만 명이 나라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헝가리 혁명은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이 10월 23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날을 추모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네. 이렇게 후르쇼프는 헝가리를 무력을 진압해서 민주화를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후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시도했었던 다양한 경제, 사회 정책들, 그런 개혁들이 대부분 성공을 못합니다. 게다가 농업 정책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낙인을 찍히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외에도 특히 후르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 큰 실책을 하나 났습니다. 아마 여기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배웠던 쿠바 미사일 위기 네. 기억하시겠죠?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서방과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소련의 입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외교적 실패는 결국 후르쇼프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키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후르쇼프는 소련 공산당 내부 쿠데타로 인해서 축출되게 되고 1964년 10월 새로운 소련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를 들 수 있습니다. 브레즈네프는요, 후르쇼프의 여러 급진적인 개혁들을 중단해 버립니다. 다시 닫아. 다시 정치적 안정을 깨하면서 공산당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헝가리 혁명과 같은 그런 민주화 운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하고 동유럽에 대한 정치, 군사적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련의 억압에도 여전히 민주화를 꿈꿔나가게 되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동유럽의 어디였을까요? 체코슬로바키아죠. 맞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였는데 이곳에서 국민들의 마음에 민주화에 불을 지폈던 역시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바로 알렉산더르 두브체크입니다. 두브체크는 1968년 1월 5일부터 체코슬로바키아의 권력을 잡고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두브체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당제의 가능성,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이어했었던 여러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꿈꾸게 되는 것이죠. 두브체크의 개혁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당연히 크게 받았겠죠. 그렇죠. 헝가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개혁을 지지한다라는 시위를 벌였고 두브체크의 개혁을 지지하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랬던 브레즈네프, 어쩌면 브레즈네프의 정책에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브레즈네프는 두브체크에게 바로 개혁 중단하고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체코슬로바키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했었던 소련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또 군대 끌고 가요? 또 이번에는 바로 군대를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어. 대신에 브레즈네프는 한 가지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사회주의의 적대적인 세력이 어느 사회주의 국가든지 그 나라를 자본주의 체제로 되돌리려 하거나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나라야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이자 관심사가 된다. 뭐야? 그냥 소련 정책에 따라라는 말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책이 바로 그 유명한 브레즈네프 독트린입니다. 와, 무섭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국들, 그 동맹국 간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준 겁니다. 왜냐면 우린 한 몸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내정 간섭을 정당화했었던 브레즈네프. 이후 본격적으로 군대를 출동시키는 겁니다. 1968년 8월 21일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바르샤바 조약군들이 자정 직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다라는 어떡해. 보도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바로 두브체크의 개혁 운동 진압을 위해서 침공했다는 소식이겠죠. 소련군의 침공 사실을 알게 된 체코슬로바키아 시민들은 평화적인 저항을 하겠다라고 이걸 촉구했었고 그로 인해서 꽃을 들고 뜨거면 소련을 향해서 저항 아닌 저항을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거 어떻게 쏴? 길목을 아유. 막 버스로 막고. 맨몸으로 막는다고요? 어떡해. 아, 제발. 쏠 것 같은데? 하지 마. 쏠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싫. 이렇게 평화에 맞섰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잔인한 무력 진압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사람이 어떻게 저래? 위협하는 거 아닐까?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따라서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군을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개입을 단행했고 두브체크가 추진하던 개혁운동은 완전히 좌절되게 됩니다. 죽였네. 왜 그러는 거야? 말이 안 돼.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저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저항에 불을 지핀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초반에 봤던 네, 맞습니다. 바로 얀 팔르 젊은 청년이었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얀 팔르는 프라하 혁명이 소련의 무력으로 허무하게 사그러지자 1969년 1월 16일 바칠라프 광장 인근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이는 극단적인 분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얀 팔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민주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신을 시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큰데. 그러자 얀 팔러가 불신했었던 바로 그 자리 바칠라프 광장에서는요 대규모의 단식 투쟁을 비롯한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 이들의 뜻대로 소련에 대한 저항 정신은 동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퍼지게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요세프 플라바티를 비롯해서 예브젠 플로츠, 그다음에 산도르 바우어 등 동유럽 젊은이들이 분신을 통한 저항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은 각각 부다페스트의 봄,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지 않았나? 맞아. 나 왜 프라하에 보면 서울에 보면 서울에 보면 맞아. 맞네. 서울에 보면. 그리고 당시 한 희생자의 말이 신문에 실리게 되는데 이 사건들은 동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머리를 높이 들고 죽는 것이 낫다. 진짜 숭고한 신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되자 소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아야 되겠죠.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요? 그 말씀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없이 소련군의 무력 진압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듯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깝다. 그런데 동유럽의 민주화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발단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바로 소련 정권이 다시 한번 교체되는 것이죠. 소련의 지도자가 된 인물 아시겠어요? 고르바초프. 맞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죠. 1985년 소련의 정권을 잡게 된 고르바초프는 어떤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대한 연설인데 어떤 연설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년. Очевидно, например, что сила и угроза силой не могут более и не должны быть инструментам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무력은 더 이상 도구가 От 될 수 всех, 없는 중요하죠. а от более сильны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ребуется самоограничение и полное исключение применения силы вовне. 네, 이것은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이 군사 개입을 정당해 했던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다행이죠. 동유럽들이 이제 좀 제대로 좀 이제부터 맞아요. 자유를 네. 느낄 수 있게 다른 되는 말을. 이제 조금 평화적인 방법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자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무력 개입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좀 더 강력하게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나선 나라 역시 폴란드였습니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요, 자유연대 노조 중심으로 자유화와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는데 1989년 마침내 자유선거 요구를 정부가 수용을 하고 네, 첫 번째 자유선거. 그 결과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동유럽의 민주화 확산이 본격화되게 되는 것이죠. 아, 폴란드를 시작으로 10월에 헝가리도 공산주의 정권이 완전 해체됐고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베를린 장벽. 11월에는 냉전의 상징이죠.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벨벳 혁명이라고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마침내 체코슬로바키아도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됐죠. 자, 이때부터 동유럽을 장악했던 소련군들은 하나 둘 철수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민주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오랫동안 저랬는지 몰랐네. 지금. 그러니까요.